곰브리지의 세계사 5번째 강독 시간입니다. 영웅들의 무기. 자, 영웅들의 무기에 대해서 강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시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라. 일정한 박자가 느껴질 것이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읽어보라. 어떤 박자인지 확연해질 것이다. 터널을 지나는 기차의 울림처럼 다시는 잊지 못할 독특한 운율이 있다. 옛 그리스 시인들은 독특한 운율의 노래를 지어 고대 영웅의 고통과 투쟁을 이야기했다.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영웅들이 어떤 위협을 이루었고 바다와 육지에서 어떻게 영웅적 태도를 지켰으며 스스로의 힘은 물론 신들의 계략에도 힘입어 어떤 도시들을 정복하고 거인들을 무찔렀는지 당신도 짐작하듯 바로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이다. 올림푸스의 여신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를 뽑는 자리에서 양치기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미의 여신이죠. 황금비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고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파리스는 미녀 헬렌의 그리스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그녀를 납치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그걸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 불화의 여신 불화 불화를 일으키는 데 꼭 그 나타나는 그 불화의 여신이 있단 말이야. 불화의 여신이 불화의 여신 불화의 여신 이게 판서가 잘 안 돼서 잠시 끊겼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있어요. 에리스가 결혼식에 이 초대를 못 받는 거야. 신들의 결혼식에. 당연히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이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면 되겠어? 당연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의 여신을 결혼식에 초대하면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다 앙심을 먹는 거야.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그래가지고 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말하자면 글이 새겨진 황금사과 있잖아요. 황금사과를 딱 던지고 누가 그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냐? 거기서 이제 새 여신이 등장한단 말이야. 새 여신이 뭐냐면 헤라는 누구예요? 제우스의 아내지. 제우스의 아내고. 그 다음에 아테네 여신. 아테네 여신은 전쟁을 승리의 여신이죠, 말하자면. 또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고.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세 명이 말이지. 그 사과를 놓고 말하자면 다투게 되는 거야. 자기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러니까 막 다투니까 이 제우스가 개입을 해. 제우스가 개입을 해갖고 파리스한테 네가 그럼 선택을 해봐란 말이야. 이 세 사람한테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여신 가운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면은 되겠느냐 하고 말하면 네가 선택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스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헤라는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나에게 그 사과를 준다 한다면 아시아와 유럽의 지배권을 주겠다. 아시아와 유럽의 지배권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아테네는 당연히 전쟁에서 네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미의 신답게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여인인 이 헬레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 헬레네가 그리스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란 말이지. 아내였단 말이지. 이것을 트로이로 납치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사실은 헬레네하고 이 파리스하고 눈이 맞은 거지. 말이 납치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리스하고 이 트로이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 헬레네의 이 납치 때문에, 미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제안 중에, 세 여신의 제안 중에서 바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택하겠다. 나도 가끔 생각해봐. 과연 아시아와 유럽의 지배권을 갖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승리의 얼개관을 갖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겠느냐, 과연 나는 어디를 선택할까를 여기에서 놓고 보면 나도 이 아프로디테의 제안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세상에서 이 가장 우리가 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미라고 그런 것은 여인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여인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감동을 느낀다고 하지만은 여인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동은 없다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걸작이 모나리자 미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나리자 미소가 돼. 여인의 미소 아니야. 또 이 모나리자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봤을 때, 그게 그 무슨 쇼리라고 그래? 그걸 그 머리에 쭉 두르고 있는지 모르죠? 요즘 그냥 검은 머리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쇼를 딱 두르고 있다. 자세히 보세요. 왜냐면 그런 것을, 만드는, 그건 뭐라고 그랬냐.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만드는 그 상인의 부인이었다고. 모나리자가. 그리고 그걸 쫙 하고, 이 모나리자 그림은 말이죠. 이 눈동자를 보면은 약간 하나는 이쪽을 보고 하나는 이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그런 눈동자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 그림을 이쪽에서 보든지 어느 쪽에서 보든지 간에 이 모나리자가 이 모든 사람, 그 보는 쪽에 있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그렸단 말이야. 놀랍지. 그리고 이 모나리자 미소는 우리가 그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으세요. 근데 그 활짝 웃으세요 할 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급 사진사들은 그 미소를 활짝 웃는 게 아니라 미소를 이렇게 걷어들일 때, 활짝 웃고, 이를 이렇게 내놓고 확 웃는 게 아니라 싹 그걸 걷어들일 순간, 바로 그 모나리자가 그런 거야. 미소를 확 웃는 미소가 아니고 미소를 딱 걷어들이는 순간을 포착한 거야. 그리고 딱 그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 이 뒤에 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강인데 그게 탁 심장을 향하고 있다고. 그 강줄기가 이 모나리자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미야. 우리가 아름다움에서 감동을 느낀 게 그게 예술이잖아. 예술.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산다면은 이 감동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영혼으로 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빵만으로는 밥만으로는 살 수 없고 무엇인가 우리가 음악을 듣든 뭘 하든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 감동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 아름다움을 주는 게 여인이라고. 여인이라고. 거기서도 또 여인의 미소가 되겠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인이야, 여인.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인의 그림을 그린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고 강력한 그리스 군대, 빼어난 영들의 무리는 빼앗긴 미녀를 되찾기 위해 배를 타고 트로이로 향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아름다운 신화가 이렇게 난 거고 이 전쟁이 이 미인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런 낭만적인 이유로 전쟁을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 본토가 여기고 이제 아테네다 그리스 본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여기 에게해 여기쯤에 이제 이 트로이가 있다고. 그런데 이 그리스가 일로 이제 항해를 하잖아요. 무슨 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해를 하면 이 트로이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길목에서.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쪽을 진출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경제적인 이유로 공격을 한 건데 이제 이 헬레네다 미인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게 또 멋있잖아. 어쨌든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아이아스란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 편에 서서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인 헥터르와 파리스에 대항해 싸웠다. 그리스군은 10년에 걸쳐 트로이를 공략했으니 결국 요새는 무너지고 불타 사라져 버렸다. 지혜롭고 탁월한 연설가 오디세우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가?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며 온갖 모험을 겪어야 했다. 마술을 부리는 님프와 흉측한 거인에 맞서 싸우고 요술에 걸린 이상한 배를 타고 마침내 고국에 도착한 그는 충실한 아내와 다시 만났다. 그리스 시인들은 이게 이제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죠.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그 위대한 서사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10년 동안에 트로이를 공략했지만 그 공략하기가 어려웠는데 역시 이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를 점령을 못하고 죽죠. 이 영웅도.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 승리의 영광을 갖지만은 이 오디세우가 이 깨돌이거든. 깨돌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트로이의 목마 알죠? 트로이의 목마를 남기고 철수를 하잖아. 해변가에다 이 트로이의 목마를 놔둔다고, 거대한 목마를. 근데 거기에 그리스 군들이 들어가 있지. 그런데 누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어떤 한 친구가, 이 그리스의 한 친구가, 이 탈령했다고 한 친구가, 이 트로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 군들이 이제, 말하자면 도망갔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 하나 남겨놓고 갔다는 거야. 이걸 무엇에 쓰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걸 트로이의 성 안으로 들이지 말자. 불길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들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그 안에서 트로이의 그 목마 안에서 그리스 군들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불질러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깨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 그리스 본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10년이 걸려. 무슨 산전수전을 또 겪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디세의
오디세이아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노래인가 그런 뜻이죠. 결국 요새는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며 온갖 몸을 겪어야 했다. 오디세우스가 마술을 부리는 님프와 흉측한 거인에 맞서 싸우고 요술에 걸린 이상한 배를 타고 마침내 고국에 도착한 그는 충실한 아내와 다시 만났다. 이 충실한 아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10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년 저놈이 막 이제 이 여인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말이야. 수많은 남자들이 말하자면 유혹을 해. 근데 그걸 꿋꿋이 견딘다고. 그때 이 오디세이가 돌아와서 그놈들을 다 처치해버리지. 그리스 시인들은 칠현금을 캐면서 이 모든 것을 노래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트로이 목마 이야기 같은 것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에는 안 나와요. 딴 데 나오는 얘기야. 거기서 이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는 이 호메로스가 다루지 않는다고. 요술에 걸린 이상한 배를 타고 마침내 고국에 도착한 그는 충실한 아내와 다시 만났다. 그리스 시인들은 칠현금을 캐면서 이 모든 것을 노래했다. 귀족들의 향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구운 고기 한 덩이쯤은 얻을 수도 있었으리. 훗날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록했으니 이 노래를 지은 이가 호메로스 한 사람이라고 믿고 가르쳤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읽을 수 있으니 당신은 기뻐함이 당연하리.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당연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리. 어쨌든 그 생생함과 다채로움, 그 힘과 지혜는 변함없으며 세상이 지속되는 한 영원하리라. 당신은 이 노래가 그냥 이야기일 뿐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는 그게 어느 때의 일인지 그리고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100년 전쯤에 살았던 어느 독일 상인도 그런 궁금증을 느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마추어 이 고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을 벌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트로이를 한번 정말로 트로이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리라고 했다는 거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몇 번이나 읽은 이 상인은 시에서 묘사된 아름다운 지역을 직접 보고 싶었으며 영들이 휘둘렀던 무기도 직접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상인의 꿈은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갓 허구가 아님이 밝혀졌던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슐리만이에요. 슐리만이라는 사람이라고. 아마추어였는데 아주 역사적인 발굴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들 모두가 실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개중 많은 영웅은 거인이나 마녀와 마찬가지로 상상의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묘사한 당시의 상황, 술잔과 무기, 건물과 전함, 양치기기도 했던 왕자들과 해적을 연상케 하는 영웅들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다. 방금 소개한 독일 상인 하일리 슐리만이에요. 하일리 슐리만은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슐리만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자신의 생각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로 여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저축을 했다. 마침내 충분한 여비가 마련되자 그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모든 도시를 파헤쳤다.
미케네에서 왕의 궁전과 무덤을 발견했고 갑옷과 방패도 찾아냈다. 모든 것이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그대로였다. 그는 트로이의 자치도 찾아내 발굴했다. 이 도시는 실제로 불에 타서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무덤과 궁전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느 때의 도시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가 미케네에서 우연히 반지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미케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미케네가 어디냐? 제가 이제 끝없이 말했죠. 여기 아테네, 여기가 미케네 문명이야, 미케네. 이 근처가 그리스에서. 그것은 미케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반지에는 기원전 1400년경에 살았던 이집트 왕의 이름이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었다. 바로 위대한 기억자 이크나톤의 선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리스 본토와 인접한 많은 섬들과 해안에는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은 통일 왕국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수많은 왕들이 소규모의 요새 도시들을 다스렸다. 이들도 페니키아인처럼 해양 민족이었으나 무역보다는 전쟁에 주력했다. 이 도시 국가들은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끔 힘을 합쳐 다른 해안지대를 약탈하기도 했다. 이런 노략질을 통해서 이들 민족은 많은 금은 부하를 획득했으며 날이 갈수록 담대해졌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해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활동인가요, 사실은? 경제활동이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해적질을 하려면 깨도 많아야 하지만 담대함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해적질은 보통 성곽에 사는 귀족들의 일이었고 대다수의 평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웠다. 이게 이제 미케네 문명, 아까 그 미케네에서 발견된 그 황금 가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유물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의 미케네 그걸 가리키면서 황금이 엄청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이런 황금들이 많이 나왔다고. 이들 귀족은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과 달리 전통을 고수한 것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 민족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삼는 과정에서 이들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획득했으며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역에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 이후 이 지역 사람들은 기존 상태가 최선의 상태라고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변해 나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컨대 그리스나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작은 항아리 조각을 발견하면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 조각은 대략 이러저러한 시대의 것이 분명하다. 그보다 100년 전쯤 후에는 이런 도자기는 너무 구식이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슐리만이 발굴한, 이 슐리만도 슐리만이 이제 그 사람이죠. 고고학자. 발견한 그리스 도시들의 모든 훌륭한 물건은 그곳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냥 장면을 새긴 아름다운 글씨나 당금, 황금 방패와 투구, 장신구와 다채로운 벽화들은 그리스나 트로이에서 직접 생산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어떤 섬에서 제작된 것이다. 그 섬의 이름은 크레타이다. 자, 크레타 문명을 제가 이야기했죠. 가장 그리스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문명이죠. 여기가 그리스 본토 아테네, 소아시아, 터키 말하자면 밀레토스,
옛날 이제 훗날 밀레토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크레타 문명이 발전해서 이제 여기 미케네 문명하고 흡수해서 말하자면 이걸 에게 문명이라고 해요. 두 가지를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에게 바다에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 말하자면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끝없이 했어요. 크레타에는 이미 함물라비 왕이 살던 시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는가? 화려하고 웅대한 궁전들이 세워졌다. 이런 궁전에는 수없이 많은 방과 위아래로 뻗은 계단, 넓은 홀과 창고, 기둥과 정원, 그리고 복도와 지하실 등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궁전은 거대한 미궁에 비유될 수 있었다. 혹시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항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에 관한 전설을 알고 있는가?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은 미궁에 사는 이 괴물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설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크레타이다. 제가 또 이거 딴 곳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미궁. 미궁.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이것이 이제 또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이제 크레타 섬이야. 여기가 이쯤이 이제 그 팔레스틴 쪽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까도 나왔는데 알파벳의 기원이 된 곧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고요. 그곳에서 이 제우스가 한 공주를 본다고 이곳에 페니키아의 공주를 보지. 공주를 보고 반하지요. 바람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황소로 변한다고.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는 황소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하얗고 하얀 황소, 멋있는 황소, 빛나는 황소로 변하니까 이 여인이 공주가 싹 그 황소에 올라타. 가까이 와서 올라타자 이 제우스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말하자면 이 크레타 섬으로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에우로피아라고 그랬죠. 에우로피아.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여인의 이름이 에우로페가 아니라 에우로페. 에우로페아. 그 공주가. 이게 공주가 이제 유럽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야. 유럽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 공주한테. 근데 이 둘이 와서 자식 이제 말하자면 사랑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미노스예요. 미노스. 근데 미노스가 이제 왕이 되지. 이 크레타에 왕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미노스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가 또 어떤 황소한테 반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이 아니라 이 황소하고 성욕이 일어난다고 황소한테. 이럴 수가? 하여간 그래. 성욕이 일어나는데 이걸 막 이 황소가 거부를 하거든. 뒷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다이달로스라는 그 못 만드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 만약 다이달로스. 여러분들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 이카로스 알죠? 이카로스가 이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에요. 그 다이달로스가 황소를 만든다고, 암놈 황소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들어가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 순놈 황소 와서 섹스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여자가 섹스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새끼를 낳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에요.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노스가 다이달로스한테 미궁을 만들려고 그래. 한번 들어가면 미로라고도 하지. 미궁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 설계도를 딱 뺏어버려. 미노스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이 설계도까지 다이달로스가 만든 설계도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노타우로스 그러니까 자기 새끼인 거야. 이 미노스 입장에서는, 미노스 왕의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사는데 이 사람을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이 괴물이. 그러니까 이 아테네, 여기 아테네 있잖아요. 크레타고.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미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 여자 7명씩을 해마다 바치라는 거야. 이 미노타우로스의 이 제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데 어쨌든 이 미노타우로스가 이 죽지. 여기 이제 이 아테네에서 온 그 왕자한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죽어. 그러니까 이 누구야? 다이달로스를 이제 그 미궁에다 가둬버려요. 그 아들하고 이카로스하고. 그래서 이제 그 탈출한다는 얘기가, 탈출해서 실패한다는 거지. 태양에 넘어가까지 가까이 가서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미궁이 바로 이 크레타 섬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설의 미도가 되는 것이 바로 크레타이다. 그러니까 이 전설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크레타 왕들은 그리스 도시들을 지배하고 그리스인들로부터 공물을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다. 그렇다니까 우리는 이 크레타인에 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들은 좀 특이한 민족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크레타인들이 거대한 궁전에 남긴 벽화는 당대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낳은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의 벽화들과 전혀 다르다. 당신도 기억하듯 이집트 벽화는 아주 아름답긴 했지만 그들 종교의 사제들처럼 다소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운 요소가 없지 않았다. 크레타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크레타인이 가장 즐겨 그린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이었다. 이들은 멧돼지를 쫓는 사냥개나 황소의 등을 뛰어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그리스인은 이런 크레타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마 문자도 크레타인들에게서 전승받았을 것이다.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만큼 간단하지 않아서 편지 쓰기보다는 물품 목록 같은 것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목록을 최근에 와서야 해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문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기원전 1200년경 소멸하고 말았다. 대략 그 무렵,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기 이전에 북쪽의 다른 민족이 그리스 반도로 이주했다. 이 새로운 민족과 일찍이 그리스도 반도에 살면서 미케네 문명을 건설한 민족이 친족 관계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친족이었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아무튼 이들은 원래의 왕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크레타는 이미 그 전에 멸망했지만 새로운 이주자들은 찬란한 그 문화를 늘 동경했고 새로운 도시들에 정착해 자신들의 성역을 건설한 후에도 그 옛날에 대한 기억을 이어나갔다.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은 고대 미케네 왕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정복과 투쟁의 역사를 섞어버렸다. 이 새로운 민족이 바로 그리스인이고 이들의 궁전에서 불린 전설과 노래가 바로 이 장의 처음에서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다. 그러니까
이 서사시는 이미 기원 800년경에 지어진 것이다. 황소 등을 뛰어넘는 크레타인. 이런 그림이 몇천 년 전에 그려진 거예요. 마치 도마 경기 체조에서 도마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인이 그리스 반도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아직 그리스인이 아니었다. 무슨 엉뚱한 말이냐고? 하지만 사실이다. 내 말은 이들이 그리스 반대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아직 단일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들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방언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족장의 지배를 받았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책을 보면 수족이나 모이칸족 같은 여러 부족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도리아이나 이오니아인, 에올리아인 등으로 불린 이들 그리스 부족은 그들만큼 용감무쌍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미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그와 달리 미케네와 크레타로 이주한 사람들은 호메로스 서사시에 이룰 수 있듯이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처자식을 이끌고 제일 먼저 내려온 부족은 도리아인이었다. 이들은 그리스 반도의 최남단 단풍잎처럼 생긴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밀고 내려와 토착민을 복속시켰다. 이들은 토착민을 노예로 삼아 농사를 짓게 했으며 자신들은 스파르타라는 도시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펠레폰네소스 반도, 여기 아테네고 여기가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되겠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둘이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한 전쟁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가 폼 잡고 빨간 역사책을 끼고 나온 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거든. 이 전쟁을 다룬 거란 말이지. 스파르타라는 도시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이주해온 이오니아인은 그리스 전역의 터를 잡지는 않았다. 개중 다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부, 그러니까 아티카 반도의 터를 잡았다. 이들은 바다 가까이 정착해서 포도와 곡식, 올리브를 재배했다. 아티카 반도니까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 북부니까 여기 아티카예요. 여기가 펠로폰네소스니까 여기 아테네 근처를 말하자면 아티카라고 하는 거야. 이들은 바다 가까이 정착해서 포도와 곡식, 올리브를 재배했다. 이들은 도시를 건설해서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하기도 했는데 아테네 여신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항해자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었던 여신이다. 이 도시의 이름도 아테네이다. 모든 이오니아 부족이 그렇듯 항해술이 뛰어났던 아테네인은 이웃의 작은 섬들을 서서히 점령해 나갔다. 그 후로 이 섬들을 이오니아 제도라 부른다. 이들은 더 멀리 진출해서 그리스 반도 맞은편에 있는 소아시아의 풍요로운 해안 지역의 여러 도시를 세웠다. 내가 이걸 읽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미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미녀가 갑자기 떠올라서 솔직히. 그래서 페니키아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배를 몰고 와서 아테네인과 무역을 했다. 이 사람한테는 이 미인들이 이렇게 마디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을 줘. 그리스인은 기름과 곡식은 물론 곳곳에서 찾아낸 은 같은 여러 금속을 교역 물품으로 내놓았다.
그 대신 페니키아인의 발전된 항해술을 재빨리 배워서 더 먼 해안 지도로 진출했다. 그리스인은 먼 지역에도 여러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런 것을 식민지라고 한다. 또한 그리스는 페니키아인으로부터 문자로 글을 쓰는 놀라운 기술도 전수받았다. 이건 이제 알파벳의 이제 시온이 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인이 이 기술을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검브리치의 세계사 강도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